안녕하세요. 프라나의 서재 프라나입니다. 오늘도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제8장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불변의 법칙 당신은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 의사가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듯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진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그저 단순히 발견되거나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에 성공의 씨를 뿌린다. 나는 적절하고 성공적인 성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먼저 성공하는 성격이란 어떤 것인지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유도 메커니즘은 일종의 목표 추적 메커니즘이며 이를 잘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격을 갖기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공하는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훌륭한 성격이란 주변 환경과 현실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 그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는 혼란에 빠져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했다. 40대 초반의 한 광고회사 임원은 높은 지위에 오른 뒤에도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늘 승진을 꿈꿔왔습니다. 승진은 항상 제가 원했던 거였고요.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어리둥절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겼지? 그는 외모에 지나치게 민감했기에 자신의 빈약한 턱이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저는 한 회사의 중력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성형수술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한 여성은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아이들과 너무나 짜증나는 남편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제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남편도 아주 멋진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랍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받고 나면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자아 이미지에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지만 그 역할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자아 이미지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 장에서 나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내리는 것과 똑같은 처방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성공하는 성격의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성공이란 글자를 살펴보면 된다. 성공하는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방향감각, 이해, 용기, 관용, 존중, 자신감, 자기긍정. 앞서 예로 든 광고회사 임원은 수년 동안 현재 위치를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을 다잡고 짧은 기간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원래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온 목표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승진을 하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목표, 기준에 맞춰 생활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이 올라갈 정상을 바라보며 용기 있고 대담하게 산에 오르는 사람 같았지만 정상에 오른 뒤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격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제 그는 새롭게 목표를 설정했다. 이 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려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자전거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디를 향해서 나갈 때만 넘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죠. 당신은 아주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겪는 문제는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휘청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이 타고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흥미있고 의미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없으면 제자리를 맴도는 듯하고 공허해지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기분이 든다. 인간은 환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극복할 장애물이나 성취할 목표가 없으면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나는 책을 쓰면서 목표라는 용어 대신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목표보다 그 단어들이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기분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프로젝트나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를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예로 성공한 작가이자 마케팅의 대가인 밥 블라이는 평생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달성하고자 노력 중인 어떤 일이 항상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방향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나 이상에 대해 점검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가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해에 대한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의사소통은
유도 장치나 컴퓨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정보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우리는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없다. 많은 의사들은 혼란이 신경쇠약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한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와 실패는 오해 때문에 생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반응하고 응답하며 같은 방법으로 결론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이미지에 반응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은 대부분 그 상황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탓이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 하거나 고집 또는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보이는 것에 저마다 적절하게 반응할 뿐이다.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편이 실수를 하더라도 고집을 부리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히 하면서 상대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이것은 그에게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그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느낄까? 왜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늘 짜증나게 만드는 남편의 버릇이 아내의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이 마치 큰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반응하는 것을 중단하라. 순간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적절하고 생산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걱정 또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감각 데이터를 왜곡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성공적으로 헤치고 나아가려면 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먼저 진실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오류나 실수, 단점 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셈이다. 이로 말미암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도 없다. 자신에 대해 고통스러운 사실을 매일 인정하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 된다고 누군가 말하기도 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직해지는 법을 알고 있다. 성실이라는 말은 자신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정직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합리적인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다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성실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 잘못된 백스윙이나 짜증나는 슬라이스 때문에 골프 경기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서툴고 어리석으며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신적인 실수일 뿐이다. 한 CEO가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말 주도 면밀하고 탁월한 몇 차례 결정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결정도 수없이 내렸죠. 저는 최선의 결정 또는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당연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현재는 성공한 능력 있는 경영자입니다. 그것이 전부죠.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세 번째,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길 용기도 필요하다. 오직 행동에 의해서만 우리의 목표, 욕망, 그리고 믿음은 현실로 바뀔 수가 있다. 해군 제독 윌리엄 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자신이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을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주문을 요청할 수 있을까? 춤을 잘 못 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어렵다는 통념을 극복하고 늦은 나이에 새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독한 불운을 훌훌 털고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압력을 물리치고 굳건히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방탄조끼 같은 자아 이미지가 필요하다. 삶은 지그재그로 나아간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전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을 헤아려 보고 모험을 즐기기로 결심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의 차이이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를 전쟁터나 배가 난파되는 것과 같은 위기사항에서 발휘되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면 일상의 삶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공경이나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신체에도 갖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상황을 철저히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상상 속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길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하기 전에 분명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결정도 항상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와 모욕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 원하는 대로 코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유도 시스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리 아이어코카는 자신을 보좌할 인물을 찾을 때 결단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 사령관이었던 노먼 수워츠코프 장군도 리더십에서 필요한 것은 결단력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성공은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닌 결단력과 적절한 방향 설정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A에서 B로, 생각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직선 코스를 밟으며 이루어지는 성공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성공은 지그재그로 된 코스를 밟으며 이루어진다. 도박을 하고 싶은 욕구나 충동이 인간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런 보편적인 충동은 본능이며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각자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신념을 품고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신에게 받은 창조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모험을 시도하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창조적으로 살고 용기 있게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서 도박에 이끌리고 결국 도박 중독자가 되는 듯하다. 자기 자신이 걸린 모험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것에 모험을 걸게 되며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술을 통해 용기의 결핍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다시 말해 신념과 용기는 인간의 본능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본능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이야기하자. 사소한 일도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라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거나 대단한 영웅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일상생활에서도 용기는 필요하다. 작은 일에서부터 용기를 발휘하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개발하라. 다음 네 번째 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관용. 나는 한동안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예의와 존경심이 사라져가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는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화되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해준 시기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산다. 회사는 사람을 마치 컴퓨터 속의 숫자를 다루듯이 취급한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서두르고 무례하며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듯 뒤집어 씌운다. 게다가 종종 전화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산다. 한마디로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자아 이미지의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두 거울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 세계는 조금씩 나아지거나 나빠진다.
그중 성공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존중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존엄과 존중을 받을 만한 독특한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용을 베풀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관용을 베푼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잘못된 의식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미워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훌륭하고 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행동이 성공하는 사람이 지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인간을 동물이나 기계 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히틀러는 결국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가정, 사업,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강압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관용은 존경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당장 생긴다거나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거래라기보다는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단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봐야 한다. 다음은 존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등감을 품는 것이 덕이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질투는 거의 대부분 자기 회의에서 생겨난다.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얼굴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받으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자신을 더 존중해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중년이 되고 주름과 흰머리가 생기면서 자존감을 잃었으며 그러면서 가족들이 악의 없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회의는 암세포가 서서히 신체를 잠식하듯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갉아먹는다. 거짓된 자아는 우리의 강력한 적이다. 우리가 자기 회의에 빠질 때 거짓된 자아는 신랄한 경고를 남발한다. 거짓된 자아는 진정한 자아를 멀리하게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도 거리를 두게 만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부에 이러한 적이 사라지면 부정적인 상황도 훨씬 줄어든다. 자아에 관한 제이콥슨의 설득력 넘치는 설명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내부의 비평가는
행복을 좀먹는 도둑 같은 존재지만 자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비평가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65세 때 이 책의 초판본을 출판해 인기를 얻으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성형외과 의사의 생각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자문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당시의 상황, 즉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상 속에서 몇 차례 이를 실험해 보곤 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부의 비평가가 터무니없이 부정적인 질문을 한다면 당장 그를 호되게 꾸짖을 것을 말해주었다. 그때 나를 인터뷰한 진행자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노인을 만나 입씨름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만일 그가 내 책을 읽었더라면 인터뷰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상대방이 나와 내 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부에 있는 적대적인 생각을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노리는 비평가로 의인화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상상력 훈련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의 비평가에게 승리할 수 있을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있다. 우리 내부의 비평가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얕잡아 볼 때도 주저하지 말고 그만이라고 소리쳐라. 그만. 그리고 내부의 비평가를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자신을 의심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응징하도록 하라. 다음은 자신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성공해본 경험에서 생겨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성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이것을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수술 방법을 배우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성공이 성공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심지어 아주 작은 성공도 더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권투 선수 매니저들은 선수들이 이기는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선수들은 성공적인 시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얻는다. 일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된다. 또 다른 기법은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고 실패한 기억은 잊어버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간의 두뇌는 작동하는 방법이 같다. 훈련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농구나 골프, 다트 던지기는 물론 세일즈 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컴퓨터 화면에서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끌어지우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도 쉽게 없앨 수가 있다. 하지만 반복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수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를 들어 다트 던지기의 경우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다.
만일 단순한 반복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요소라면 계속되는 실수는 우리를 실패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10중 8구 실패를 하더라도 훈련을 거듭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할 확률도 점차 커진다. 이것은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컴퓨터가 성공 시도를 기억하고 실패한 시도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컴퓨터와 우리 성공 메커니즘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운다.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유효한 명령을 반복하고 기억해야 한다. 실수와 잘못은 잊어버려라. 잘못된 버튼이나 키를 누르면 단계를 되짚어 올라간 다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며 다시 해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성공을 잊어버림으로써 우리 자신감을 파괴한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음속에 간직한다. 게다가 자신을 경멸하고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그 결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만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고 곰곰이 되짚어야 할 성공적인 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찰스 캐트링은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전에 99번 정도의 실패를 각오하고 그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실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그들이 그곳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수상소감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녀가 출연한 영화 중 비평가에게 조롱당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한 수많은 실패작에 대해서는 읽는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책은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고 불티나게 팔려 나가지만 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거절 통지서로 가득 찬 박스, 산더미처럼 쌓인 원고들, 베스트셀러가 출간되기 전까지 고쳐 쓴 원고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성공 뒤에는 실망과 좌절, 모욕감이라는 기다란 그림자가 있다.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성공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직시한다. 정신과 의사이며 미국 정신의학회 회장을 지낸 윈프레드 오버홀서 박사는 용감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스스로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 주위에는 한두 가지 실수로 모든 좋은 기억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용감하게 행동했던 순간을 되살려 체계적으로 다시 생생하게 기억하면 자신에게 생각보다 용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오버홀스 박사는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의 성공이나 용기를 발휘했던 순간을 되짚어 볼 것을 권한다. 한편 과거의 성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나 경험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때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자기를 기만하는 어설픈 수를 쓰는 것이라고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안다. 이들은 성공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의사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은 부모가 원해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부모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남성은 자기 집을 지은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성은 학교에서 정 과목 A 학점을 받았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을 행복한 순간, 용감했던 순간, 좋았던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들은 충분히 성공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홈런을 치고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고 사냥에 나가서 오리를 쏘아 명중시켰을 때 친구들이 감탄했던 순간 같은 기억들 말이다. 목표를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공의 경험은 행복한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기억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네, 다음은 자기긍정, 자기긍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리플리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진 젊은이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무 질시한 나머지 친구까지 살해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살해한 부유한 친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죽은 친구의 애인과 가족까지 속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몇 사람만이 그처럼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로 자기 긍정과 결핍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행동하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자기 파괴를 일삼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도 어느 정도의 자기 긍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들에게서 수치심과 거칠애를 포기하고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나 만족감 같은 것을 찾아볼 수는 없다. 진정한 성공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는 이룰 수가 없다. 긴장을 풀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은 자기 변신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실현과 자기 표현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과거의 모습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아 이미지는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변경시킬 수도 없다. 단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실제적인 자아의 진정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할 뿐이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별하다는 것은 수백만 달러를 벌거나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나 브릿지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현명하며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다.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새로운 능력이나 재능, 힘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격은 바꿀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자아는 바꾸지 못한다. 성격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도구이자 감정의 배출구이며 자아의 중심점이다. 또한 우리의 습관, 태도, 그리고 습득한 기술의 총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성격을 사용한다. 자기 긍정은 자신의 자산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실수, 약점, 결점, 잘못 등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속해 있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기 긍정은 더욱 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건전한 자기 긍정을 부끄러워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바로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 누구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더 강해지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려면 다른 목표를 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성격, 표현된 자아 또는 몇몇 심리학자가 실제적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면서 진정한 자아의 잠재성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현실화할 수는 없다. 실제적 표현된 자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진정한 자아의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없다. 다만 계속 더 배우고 더 잘 수행하며 더 좋게 행동할 수가 있다. 실제 자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항상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코 그곳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실제적 자아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으며 항상 성장하는 존재이다. 이 모든 불완전함과 더불어 이런 실제적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신경증 환자들은 실제적 자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미워한다. 그들은 이미 목표에 도달해서 완벽한 상태의 허구적인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속임수와 허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심한 정신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허구적인 자아로 생활하다 보면 실망과
좌절만 낳는다. 믿음이 거의 없는 젊은이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젊은이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려 애쓴다. 그런 태도가 자만을 낳지는 않는다. 만일 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개의치 말라.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믿음, 신념, 자신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의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의 내면은 신은 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행동하라. 무엇이 되었든 말이라. 행동하되 열정적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좌절을 물리치는 열정으로 임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싫어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독특하고 특별한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는 인간이 일생 동안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것이 오랫동안 학계와 일반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이 IQ가 아니라 자아 이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성인이 된 뒤에도 IQ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아 이미지나 자아 이미지의 재현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영 컨설턴트인 폴 스톨츠 박사는 1967년부터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연구해왔다. 100여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역경지수를 측정했다. 역경지수 AQ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의식을 갖고 역경에 잘 대처하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스톨츠 박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AQ의 중요성도 점점 더 강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역경, 예를 들면 지연되거나 취소된 비행기 운항이나 경쟁회사에 설득된 주요 고객 같은 요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AQ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년 전에는 AQ가 7이었지만 5년 전에는 거의 2배로 뛰어 13이 되었다. 1999년에는 AQ가 23으로 올라갔다. 스톨츠 박사는 높은 AQ를 지닌 사람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서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스톨츠 박사의 연구 결과와 자동 성공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성격이 지닌 특성을 비교해보면 내 생각과 스톨츠 박사의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Q를 높일 수 있는가? 물론이다. 스톨츠 박사가 기업 차원에서 전체 직원의 AQ를 올리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의 접근 방법은 속수무책, 자기회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비난이나 죄의식 등 낮은 AQ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AQ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병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관찰했던 결과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거나 수치심 또는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비난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이나 신이나 운명을 원망하는 등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인다. 반면에 아주 비슷한 병을 앓는 다른 사람들은 높은 AQ를 가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주었다. 활동적인 조사, 자체교육, 적극적인 치료 참여에서부터 의미 있고 책임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면에서 자신의 역경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배우는 높은 AQ를 가지고 있었다. 테일러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으며 엉덩이 이식 수술을 포함해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 전문 병원인 베티포드 병원에서 2번의 약물 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기운을 회복한 뒤 자신의 미모와 우아함, 유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2000년까지 TV 시리즈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에이즈 연구를 위한 최초의 기금 모집 단체를 설립하는 데도 참여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언젠가 낚시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안 좋았던 날씨, 음식을 넣은 냉장고가 강물에 떠내려간 사건, 한 친구가 위통으로 고생한 일 등 잇따라 일어난 재난 때문에 여행을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번 여행이 어땠다고 생각해? 한 친구가 대답했다. 최고였지. 즐거운 여행이었어. 이번 여행에서 그들은 높은 AQ를 바탕으로 행동했으며 1년의 역경을 이겨냈다. 그들이 지난 5일간의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해나간다면 5일이 아니라 365일 내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바닷가에서 겪은 연이은 사건들보다 비중이 클 수 있다. 당연히 심한 부상, 질병, 실연 등 인생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도 역시 대부분의 성공은 우리의 기대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완벽함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거나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판단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담감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할 것이다. 우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장을 끝마치도록 하겠다. 이 우화가 성공하는 성격을 기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이야기는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먼지가 날리는 길 위를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행자의 어깨 위에는 커다란 둥근 돌이 올려져 있고 등에는 벽돌로 가득 찬 자루가 매달려 있으며 머리 위에는 울퉁불퉁한 커다란 호박이 얹혀 있다.
그리고 다리는 억센 잡초와 포도 덩굴로 칭칭 감겨 있어 휘청거리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뿐이다. 상상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아주 불편한 자세로 구부린 채 천천히 절름거리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인사하면서 그에게 물어봤다. 이보시오, 당신은 왜 그처럼 크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행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제 짐들이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에 둘러맨 커다란 돌을 내려 길 한편에 두고는 전보다 훨씬 똑바른 자세로 걸어갔다. 잠시 후 누군가 그에게 왜 벽돌로 가득한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전 자루에 무엇이 들었는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루에서 벽돌을 모두 꺼내 길 옆에 놓아두고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길에서 놀고 있는 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이봐요 아저씨, 왜 다리에 잡초를 감고 있어요? 그는 주머니 칼을 꺼내서 잡초들을 베어버렸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씩 불필요한 짐의 존재를 그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는 차례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짐을 버렸다. 마침내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똑바로 걸을 수 있었다. 그의 키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키가 되었다. 그의 문제가 돌과 벽돌, 잡초였을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의 정신 상태에 있었다. 당신은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8장 함께 보았는데요. 성공을 구성하는 7가지 성격을 주제로 8장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Success, SUCCESS라는 7글자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S, Sense of Direction, 방향감각, U, Understanding, 이해, C, Courage, 용기, C, Charity, 관용, E, Esteem, 존중, S, Self-Confidence, S, Self-Acceptance. 첫 번째, Sense of Direction, 방향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방향감각이라는 용어보다 방향성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성공을 구성하는 7가지 중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이 방향성은 다른 말로 목표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은 원래부터 목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고 추구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목표라고 해서 성공과 결합해서 너무 대단한 이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성공이란 행복이 함께하는 나만의 독특한 가정입니다. 스스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에 대해 크든 작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행복에 놓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두고 항상
잘 생각하는 습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좋고 또 단체나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도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주변에서 가장 밀접한 사람들과 이 이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내가 반응한 대로 상대도 그럴 것이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아니면 악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나를 곤란하게 하고 모욕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보고 적절하고 생산적인 반응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 포인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실수를 인정하되 곧 잊어버리라 라는 주제도 이 이해 부분에 들어있는데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자기 자신, 자신이 처한 문제, 다른 사람, 주변 상황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찾고 발견해내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모토를 가슴 깊이 새겨라. 우리의 자동 유도 시스템은 부정적인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 코스를 수정한다. 이 시스템은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코스를 정상으로 유도한다. 우리도 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실수와 잘못을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실수와 잘못을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의 관점은 물론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라. 실수는 인정하되 곧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시스템이 우리 뇌에도 미사일이 쏘아지면 그것이 곧바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다가 잘못된 것을 멈칫 조금 수정해서 다시 나아가는 미사일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 쿨하게 인정하고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자동 유도 원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원리가 적용되듯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커리지, 용기입니다. 앞서 나왔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자신이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설령 실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 삶을 위해서 중요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기 위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신의 섭리가 이 삶에 들어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과감하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약간의 수고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용감한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자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행동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껏 자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리티, 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을 베푸는 3가지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참 모습을 깨달음으로써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신의 자식이며 개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을 갖춘 창조적인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 시각, 욕망, 욕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본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생각하라. 내 친구는 아내가 나 사랑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물론이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한다고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대하듯 행동하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즉,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서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대하듯 행동하라 라는 말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이스팀, 존중입니다. 여기에서 존중이라는 말은 우선 내부의 거짓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는 진정한 자아를 멀리하게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도 거리를 두게 만든다. 하지만 신기하게 내부의 이런 적이 사라지면 부정적인 상황도 줄어든다 라고 말하는데요. 존중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벌, 달, 무한한 바다, 꽃, 일몰 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자신은 낮게 평가하는가? 동일한 창조자인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닌가?
인간은 정말 대단한 창조물 아닌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창조했다는 듯이 거만한 태도만 아니라면 자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네, 이 부분은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평과 거짓된 자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 책 전반부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고 스스로 내부의 비평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 속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신의 모습, 자아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 계속해서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좀 더 진지하게 평가하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경의를 표하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생긴다. 증가한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자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이나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로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네, 몰츠 박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성공학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곳곳에는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면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신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존중받으며 의미 있게 개개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나 대단한 일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에 대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철학 고찰해 나간다면 이 존중이라는 문제, 인간 자체에 대한 경의와 존중이라는 문제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사랑, 그것만큼 남들도 그만큼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돌봐야 할 것이 스스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나니까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몸과 이 생애, 이 삶을 빌려서 이 존재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대하면서 스스로를 살펴나간다면 그 존중감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철학서적이나 우리 영성서적에서 또 깨우친 많은 성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존중하는 의미로 활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에 대해 정리하자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성공해본 경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성공이 성공을 만든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잖아요.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이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성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도 작게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 중요하니까 잘 만들어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성공은 실패가 모여서 결국 성공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실패라는 것은 경험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더 성장하고 결국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일부니까요.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워라.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성공을 기억해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누구나 때때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과거에 성공한 경험들을 상기하라. 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이 필요한데 이 성공 경험을 하려면 의식이 약간 고양되어 있어 일을 긍정적으로 잘 끌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의식을 고양시키고 긍정적인 테크닉 중 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성공을 유도해 나가는 정신 상태에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들었던 추억, 작은 일이지만 내가 아주 뿌듯했던 경험, 성공했던 느낌, 그 경험들을 활용해서 내 마음 상태를 고양시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불어넣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이건 뭐 당연하게 될 일이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성공 경험, 자신감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은 성공 경험이고 대단한 일이고 내가 해낸 일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멋진 성공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행복한 순간, 용감했던 순간, 좋았던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작은 성공들,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성공,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주 감탄하고 감동하십시오. 성공의 경험은 행복한 순간이나 좋은 기억과 비슷하게 바꾸어 저장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긍정, 셀프 억셉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부분들이 자기를 긍정하는데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마치 가짜 나가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스스로가 믿어버리는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거짓자,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긴장감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지가 못합니다.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장점과 단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내가 부족한 면, 또 갖고 있지 못한 것, 남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 등이 자기 긍정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허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결국엔 실망과 좌절감만 증폭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점을 숨기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지만 결점을 드러내면 오히려 좋은 점으로 변화된다는 말. 오히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쿨하게 드러나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실수는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묵묵히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자.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결점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자아와 행동을 구별하라. 컴퓨터에 버그가 발생하고 바이올린이 불쾌한 소리를 낸다고 컴퓨터와 바이올린이 쓸모없지 않은 것처럼 실수하고 계획된 코스를 벗어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인 것이 아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다. 네, 인정하면 별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인정하면 가벼워집니다. 드러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 부분에서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처한 역경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어떤 방식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든지 방향을 수정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장이라는 것은 역경, 실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생의 묘미이고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것은 던져버리고 가볍게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면 또 그렇게 우리의 자동 유도 장치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